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 처리 500제. 자, 드디어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의 마지막 19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용량과 병렬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할 건데, 자, 우리 이전 강좌에서 인터럽트 정리 내용 중에서 자, 폴링과 데이지 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용량과 주소선의 관계, 자,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관계, 그리고 병렬 처리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하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많은 문제를,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따라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18강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공부했죠. 자,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과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폴링부터 내용 살펴보고 빠르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링 방식이라고 하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하드웨어적 방식은 데이지 체인, 두 가지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인터럽트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하고, 자, 이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자,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폴링은 이제 이런 방식이죠. CPU 제어 장치가 있고요. 자, CPU가 있고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이 하나일 경우에요. 단일 요청 회선일 때, 자, 만약에 다중 요청 회선이라 그러면 고유 번호를 직접 보내기 때문에 어느 장치가 문제 발생했느냐를 판단한 과정이 필요 없죠. 그런데 자, 이렇게 여러 장치가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를 가질 때, 자, 예를 들어서 A와 B, C, D라는 장치가 자,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인터럽트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1 신호가 전달됐을 때 CPU는 뭔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장치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 그랬죠. 자, 첫 번째 폴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운영체제에 이미 우선순위가 다 결정돼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운영체제에서 자, 인터럽트 처리되는 과정을 봤더니 일단 C라는 장치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A라는 장치에게 보내보고, 그 다음 D라는 장치에게 보내고 B라는 장치로 보내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치에게 신호를 보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자, C, 네가 문제냐? 1차적으로 C한테 먼저 보냅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A한테 보내요. 자, 그 다음 D한테 보내죠? 자, 마지막으로 B에게 보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호를 보내서 자,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를 검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이 폴링이에요. 따라서 폴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일단 반응 속도는 느려요. 항상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언가를 구현하면 반응 속도는 느립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게 빠른 거예요. 자,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응 속도는 느린 대신에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융통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선순위의 변경이 쉽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바꿔주면 된단 말이죠. 순서를 바꿔주면 얼마든지 자, 우선순위로 인터럽트,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 발생했는지를 검사할 때 이 프로그램된 순서대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폴링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보내요. 이 CPU가 장치 번호를 보냅니다. 각 장치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C에 해당하는 장치 번호가 001번이라면 001이라고 하는 장치 번호를 다 보내요. 그래서 자, 001번 장치가 문제 발생했느냐 그럴 때 자, C라고 하는 이 장치가 그래 내가 문제 발생했어 하고 응답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C가 문제 발생했구나. 그럼 나머지 장치들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요청 못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C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청 응답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A에 해당하는 장치 번호, 예를 들어서 A가 010번이라면 010번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A가 인터럽트 발생했다 그러면 응답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 내가 인터럽트 발생했어.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호를 보내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의미 이해되셨을까요? 자, 정보량이 많은 시스템에 적합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연결해야 될 장치가 굉장히 많다라고 예를 들어 보면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왜? 회로가 간단하니까. 자,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회로가 간단하죠. 따라서 많은 정보량을 처리할 때는 오히려 폴링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속도는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고 대신에 융통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데이지 체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각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다음 장치로 신호가 연결되는 거죠. 자, 따라서 신호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문제 발생했다라고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치에게 신호를 넘겨요. 자, 그래서 만약에 B가 문제 발생했다 그러면 응답 신호를 보내고, 아니면 다음 장치로 넘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 방식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CPU에 가까운 장치부터 얘가 1순위, 그 다음 얘가 2순위입니다. 그 다음 3순위죠. 그 다음 요놈이 4순위예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자,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순위는 A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게 바로 뭐다?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막 풀어볼게요. 자, 인터럽트 발생 원인이나 종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폴링이죠. 유사 문제 2번입니다. 우선순위 인터럽트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 나오면 폴링이 정답이에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자, 다음 중 인터럽트 요청 신호 플래그를 순차적으로 검사하여 원인을 판별하는 방식. 자, 이거 데이지 체인 고르시면 안 돼요. 자, 순차적으로 검사한다라고 나오면 폴링을 골라내셔야 돼요. 데이지 체인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직렬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직렬, 계속 가까운 장치부터 직렬로 계속 신호를 보낸다라고 해서 직렬이라는 말이 나오면 데이지 체인이지만, 자, 순차적으로 검사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순서대로 신호를 보내서 검사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폴링이 정답이고요. 자, 인터럽트 처리 과정 중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를 차례대로 검사. 이때 차례대로는 사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주지 않아서 좀 애매하죠, 그죠? 자, 그러나 프로그램에 지정된 대로 차례대로 검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자, 따라서 폴링이 정답입니다. 자, 입출력 방법 중 중앙 처리 장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정답이 폴링인데, 왜 그러냐면 폴링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몇 시에 오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오늘 중으로 온답니다. 나는 계속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언제 올지. 계속 주기적으로 문을 쳐다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친구가 오면 벨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과 달리 폴링은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이전에 입출력을 수행할 때 플래그를 검사하는 거 기억나시죠?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플래그를 검사하는, 자, 이러한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각 장치들에게. 그래서 데이터 보낼 게 있는지 계속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폴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를 가장 많이, 다시 말하면 중앙처리 장치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정답 4번 폴링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사용 시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변경이 쉽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소프트웨어에 의한 우선순위 체제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경제적이죠? 융통성이 있어요. 반응 속도 느리죠. 자,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한 거죠. 자, 정보량이 많은 경우, 많은 장치들을 연결할 경우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을 이용하게 되면 회로 자체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속도는 떨어지죠. 자, 버스 중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폴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융통성이 있어요. 반응 속도 느립니다. 자, 그러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가 쉽다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이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죠. 폴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쭉 읽어보시고요. 많은 인터럽트 발생 시 처리 시간 및 반영 시간이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 틀렸고요. 자, 데이지 체인과 폴링 방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죠. 폴링 방식이 데이지 체인보다 빠르다. 말도 안 돼요. 자, 폴링보다는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이 훨씬 빠른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오케이. 자, 빠른 속도로 풀어봤어요. 자, 데이지 체인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적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고요. 자,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드웨어적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비용이 비싸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어려워요. 됐나요? 오케이. 자, 하드웨어 우선순위 인터럽트의 특징이 뭐냐? 가격이 싸다. 아니죠?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유연성 없어요. 자, 우선순위는 소프트웨어를 결정한다. 말도 안 되죠? 정답 2번이고요. 자, 인터럽트 처리 과정 중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데이지 체인입니다. 정답 3번이죠.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모든 장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럼 무조건 뭐다? 데이지 체인 정답입니다. 자, 인터럽트 처리 방식 중 인터럽트 신호선을 공유하면서 연결 순서에 따라, 연결 순서라는 말에 밑줄 치셔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직렬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데이지 체인입니다. 자, 데이지 체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읽어보시고요. 정답 3번이죠.
우선순위에 기초한 인터럽트 처리 방법이 아니다. 아니죠. 자, 우선순위에 기초한 인터럽트 처리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방식입니다. 가까운 장치부터 우선순위를 갖는 거죠. 그죠? 계속 직렬로 연결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 4번이네요. 자, 마스크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아닙니다. 자, 우리 데이지 체인에서 무슨 마스크 레지스터 있었어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다음 장치로 직렬로 신호를 보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자, 따라서 4번이 상관없고요.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의 인터럽트 소스부터 차례로 검사하여. 말도 안 되죠. 이거는 폴링이고요.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모든 장치를 직렬로 연결한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 2번이겠네요. 그죠? 자,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자, 데이지 체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1번입니다. 인터럽트를 하드웨어적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불허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하드웨어적으로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 높은 장치가 먼저 인터럽트 처리가 되면 그 뒤에 있는 장치들은 인터럽트에 걸리더라도 요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럽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많은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봤는데, 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고요. 183번 메모리의 용량과 주소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의 용량, 그리고 버스선의 개수, 그리고 레지스터의 크기. 자, 이러한 상관관계를 공부하는 건데, 자, 우리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기억장치의 용량은 워드의 수 곱하기 워드의 크기. 이건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다면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는 자, 하나의 기억 공간, 이 하나에 저장되는 기억 공간을 뭐라 그랬어요? 워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하나의 워드의 크기. 이 워드의 크기가 얼마냐? 그죠? 그리고 이러한 워드가 몇 개 있느냐? 당연히 워드의 크기에 워드의 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 기억장치의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워드의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자, 워드의 크기가 1바이트예요. 그 다음, 그러한 워드가 몇 개 있냐면 총 25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리의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256 곱하기 1바이트.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256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 워드의 크기를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드의 크기가 32비트다. 그러면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4바이트란 이야기죠. 근데 이런 워드의 크기를 별도로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바이트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워드의 크기를 주지 않으면 1바이트로 놓고 문제를 푼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외우지 않는 거죠. 자, 워드의 크기 곱하기 그러한 워드가 몇 개 있느냐를 곱하면 그 기억장치의 총 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워드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워드의 수와 관련 있는 건 뭐예요? 하나의 워드 공간에 주소를 할당한다라 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워드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이 하나의 워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CPU와 주기억 장치는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주소를 할당하죠. 따라서 워드의 수를 구하는 방식은 주소선의 수, 다시 말하면 번지선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주소를 2비트를 이용한다면 2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소는 00부터 01, 10, 11까지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2의 2승, 그렇죠? 4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주소선의 수가 2개라는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주소는 4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소선의 수가 3개라면 주소를 3비트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3비트로 주소를 표현하면 000부터 어디까지? 111까지. 2의 3승이 되니까 총 몇 개? 8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워드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2의 주소선의 수.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8개, 8비트로 주소를 표현한다 그러면 주소선이 8개란 이야기죠.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2의 8승계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256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주소선의 수를 알면 워드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소를 사용할 때 몇 비트를 이용했느냐?
2의 주소선의 수 승을 하게 되면 전체 워드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비트로 주소를 표현한다. 그러면 주소선은 8가닥이겠죠. 그러면 2의 8승이 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총 256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10비트를 이용해서 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주소선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의 10승이 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총 1024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나요?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 이러한 주소와 관련 있는 주소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레지스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워드의 크기와 관련 있는 건 출력 데이터선의 수죠. 그죠? 자, 그리고 데이터 버스의 비트 수,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 또는 인덱스 레지스터의 크기가 같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원리를 이해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자, 컴퓨터에서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워드라고 하는 크기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워드의 크기가 8비트라면,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8비트라면, 자, 이 워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CPU에 어디에다 저장합니까? 1차적으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하죠.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데이터 레지스터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우리 주기억장치에서 읽어온 값은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저장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8비트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된다? 8비트의 크기가 돼야 된다. 따라서 워드의 크기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이 값이 데이터일 때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놈도 8비트가 되어야 하는 거고, 만약에 명령어라면 이것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값도 8비트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나 데이터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크기는 워드의 크기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주소선도 8개가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주소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딱 2개 있죠. 그죠?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소의 수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만약에 이 메인 메모리의 기억 공간이 이러한 8비트의 워드 공간이 1024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 메모리의 총 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24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8비트는 1바이트니까 1바이트 기억 공간이 1024개가 있으니까 1024바이트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kB라고 표현할 수 있죠. 1kb는 1024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1024개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면 1024개의 주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2에 몇 승을 해야 1024가 되느냐를 구해내면 되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2에 몇 승을 해야 1024냐. 자, 2에 몇 승 물음표로 할게요. 자, 2에 몇 승을 해야 1024가 나오느냐를 구하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2에 몇 승? 2에 10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비트가 있어야 1024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0비트가 필요한 거고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10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주소값을 내려보내는 주소 버스도 몇 개가 돼야 된다? 10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내용 전혀 외울 거 없고요. 자, 문제에 따라서 문제 푸는 연습만 조금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워드의 크기와 관련 있는 레지스터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당연히 이 워드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저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데이터 버스의 크기도 뭐와 관련 있어요? 이 워드의 크기와 관련 있죠. 똑같아야 되죠? 8개를 보내야 되니까 8비트를 보내야 되니까 8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도 8비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소의 수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주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주소가 1024개라면 이 1024개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10비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2의 n승이니까. 자, 따라서 10비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총 10비트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주소 버스의 개수도 몇 개가 돼야 됩니까? 10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외우지 마시고 이걸 딱 이해하세요. 그러면 내용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어느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1MB랍니다. 이때 필요한 주소선의 수가 몇 개냐? 보세요. 1MB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의 워드의 크기를 따로 지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그러면 얼마로 본다? 1바이트로 보는 겁니다. 8비트.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메모리의 용량이 1MB랍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1바이트예요.
그럼 1바이트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메가개가 있는 거죠. 1메가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총 용량이 1메가바이트잖아요. 하나의 기억 공간이 1바이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메가 곱하기 1바이트를 해서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1바이트니까 그래서 1메가바이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 공간의 개수는 1메가개가 되는 거죠. 1메가란 이야기는 자 이거 기억나시죠? 갈매기 털, 키로, 메가, 기가, 테라예요. 자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1K는 얼마입니까? 1000. 정확히 말하면 얼마? 1024죠. 1메가는 여기에다 얼마 곱한 거예요? 1024를 또 곱한 거예요. 그래서 약 얼마냐면 약 100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1기가는 여기에다 또다시 1024를 곱한 겁니다. 얼마를 의미해요? 약 10억을 의미해요. 자 1테라는 여기에다가 또 1024를 곱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갈매기 털로 암기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1메가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1024 곱하기 1024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1024는 2의 10승이죠? 곱하기 1024는 2의 10승이죠? 그러니까 1메가는 얼마예요? 2의 20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 돼서 2의 20승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몇 비트? 주소선의 수는 몇 개? 20개. 다시 말하면 20비트로 주소를 표현해라. 해야 약 100만 개. 다시 말하면 1메가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정답은 2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대감기 하셔서 자세히 차분히 들어보세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기억 공간 안의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의 크기가 1메가개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용량이 1메가바이트란 이야기예요. 그죠? 자, 1메가개가 있다. 다시 말하면 1바이트의 크기가 곱하니까 1메가바이트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1메가개의 주소를 표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 개의 주소를 표현해야 되는데 100만이라고 하는 수는 1024 곱하기 1024예요. 그죠? 자, 따라서 1024는 2의 10승, 1024 2의 10승이니까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하면 2의 20승이죠. 다시 말하면 1메가는 2의 20승이에요.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자, 따라서 2의 20승이니까 주소는 총 20비트. 주소선의 개수는 2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도 20비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20비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 워드가 8비트, 1바이트라 그랬어요. 32개의 워드를 저장한다. 그러면 너무나 쉽네요. 32개라고 주소의 개수가 다 나왔죠. 2에 몇 승을 해야 32개가 나오느냐. 그죠? 정답 몇 개? 5비트. 됐나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도 5비트가 될 거고, 물론 이건 롬이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상관이 없네요. 그죠? 자, 어쨌든 자, 롬이 있다. 입력 주소서는 32개의 기억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소는 5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됐죠? 자, 끝났어요. 그다음 자, 유사 문제 2번입니다. 주소선의 수가 12개래요. 데이터선의 수가 8개랍니다. 롬의 용량. 데이터선의 수가 8개라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워드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워드의 크기가 8비트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소선의 수가 12개랍니다. 주소선의 수가 12개면은 그러면 총 주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2의 12승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8비트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8비트고 이러한 8비트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냐면 2의 12승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용량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2의 12승 곱하기 8비트. 됐나요? 오케이. 근데 2의 12승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곱하면 지수는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12승은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이에요. 자, 곱하기 8비트. 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의 2승은 4가 되는 거고요. 2의 10승은 1024가 되니까 키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K 곱하기 8비트.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4K 곱하기 8비트가 되는 거예요. 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어떤 메모리가 8K 곱하기 8 크기를 가질 때 데이터 입출력선과 어드레스선의 수. 자, 데이터 입출력선은 바로 나오죠. 8이니까. 그죠? 데이터 입출력선은 당연히 8비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도 8비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입출력선 8비트. 자, 그러면 3번, 4번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K라 그랬어요. 8K. 8K라는 이야기는 K는 얼마예요? 2의 10승이죠. 자, 8은 2의 몇 승입니까? 2는 4, 4이 8이니까 2의 3승이죠. 자, 따라서 2의 3승 곱하기 2의 10승이 되니까 2의 13승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따라서 2의 13승이니까 몇 비트? 13비트란 이야기죠.
됐어요? 약 8,000개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3비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주소선의 개수는 13비트. 당연히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도 13비트.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도 13비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 이게 워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워드의 수입니다. 8K니까 8,000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8K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바꿔보시란 말이죠. K는 2의 10승, 8은 2의 3승, 따라서 2의 13승. 그러니까 13비트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13비트가 있어야 약 8,000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빠르게 갑니다. 자, 컴퓨터 주기억장치 용량이 256MB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워드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자, 주소 버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개의 기억 공간이 있느냐를 구해야 되는데 워드의 크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워드의 크기를 무조건 얼마? 1바이트로 놓고 풀란 이야기예요. 자, 워드의 크기가 1바이트니까 메모리 용량이 총 256MB라는 이야기는 1바이트 크기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256메가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바이트 크기가 256메가개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256M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56메가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보면 256은 얼마? 2의 8승이죠. 메가는 더 안 할게요. 얼마? 2의 20승 아닙니까? 키로는 2의 10승, 메가는 2의 20승. 됐죠? 자, 그러면 얼마? 시험장에서 이거 언제 계산해요? 빠르게 이렇게 외워야죠. 자, 따라서 2의 28승. 자, 지수는 더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8비트가 필요하죠. 자, 따라서 주소선의 개수는 28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도 28비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도 28비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56메가개의 주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해 안 되시면 대감께서 다시 차분히 들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컴퓨터 주기억장치 용량이 128MB라 했어요.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바이트입니다. 따라서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128개, 128메가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1바이트의 크기가. 그죠? 자, 그러면 주소의 개수가 128메가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28메가개의 주소는 다시 말하면 2의 128은 7승이 되는 거고요. 자, 메가는 2의 20승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2의 27승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7비트.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데이터 단위가 8비트인 메모리에서 용량이 8192바이트인 경우 어드레스 핀의 개수. 이거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바이트라고 주지 않았고 지금 데이터 단위가 8비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자, 1바이트네요. 그죠? 근데 메모리 용량이 8192바이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근데 메모리 총 용량이 8192바이트라면 이러한 1바이트 크기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8192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8192는 2의 몇 승일까요? 2의, 자 보세요. 2의 10승이 1024죠? 그러면 2의 11승은 여기에다 1을 곱하니까 2048이 되죠? 2의 12승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하니까 4096이 되죠? 자, 2의 13승은 여기다가 1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8192가 되죠? 자, 따라서 얼마? 2의 13승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소는 13비트죠. 자, 따라서 13개. 자,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13개가 되는 거네요. 자, 7번 데이터 단위가 8비트인 메모리에서 용량이 64KB라 했어요. 자, 8비트는 1바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드의 크기가 1바이트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메모리 총 용량이 64KB라는 이야기는 1바이트짜리가 몇 개 있다? 64K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64는 2의 6승이죠. 자, 키로라고 하는 건 2의 10승입니다. 자, 따라서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을 하게 되니까 2의 16승. 따라서 몇 비트가 필요해요? 16비트의 주소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도 얼마? 16비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입력 번지선이 8개, 출력 데이터선이 8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출력 데이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보세요. 롬이잖아요. 자, 롬인데 출력 데이터선이라는 이야기는 출력 데이터선이 8개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기억 공간 워드의 크기가 8비트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8비트. 다시 말하면 1바이트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번지선이 8개라는 이야기는 8개, 8비트로 주소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니까 자,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2의 8승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의 8승 얼마입니까? 256이죠. 따라서 이 롬의 총 용량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기억 공간이 1바이트. 1바이트 공간이 256개가 있으니까 256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원리 이해하시면 간단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입력 주소선이 10개, 출력 데이터선이 8개. 8개면 1바이트죠. 근데 10개면 2의 10승이니까 1024개가 있죠.
1바이트 공간이 1024개가 있으니까 자 1024 곱하기 1바이트 하면 1024바이트. 다시 말하면 1kB. 됐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정답 1kB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많은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제가 문제 푸는 거 보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몇 번만 풀어보시다 보면은 자,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스스로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푸는 것만 눈으로 그냥 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막상 안 풀립니다. 자, 강의 일시정지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메모리와 레지스터와 관련된 역시 계산 문제들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 두 영역으로 나누었어요. 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이미 원리는 설명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차분히 이해만 하시면 이건 뭐 공식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차분히 해설해 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184번부터 내용 정리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기억장치의 용량이 1메가워드이고 자, 여러분이 밑줄 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메가워드라고 하는 말. 1메가워드라고 하는 말을 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주격장치가 있는데 주격장치의 용량이 1메가워드라는 이야기는 자, 워드 공간 하나가 있겠죠. 근데 이 용량이 전체 얼마라 했어요? 1메가워드라 그랬죠. 이 단위가 중요해요. 1메가워드.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을 바꾸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메가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 이 소리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1메가워드라는 이야기는 1메가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1메가라고 하는 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주소의 수를 알려주는 거죠. 주소의 수. 자, 다시 말하면 이 메모리의 주소선의 주소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1메가개. 다시 말하면 100만 개의 주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메가워드라 그랬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워드 공간이 1메가개가 있죠. 그럼 1메가의 주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몇 승? 2에 20승 아닙니까? 그죠? 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2에 20승. 자, 따라서 주소는 총 몇 비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비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소가 20비트니까 어드레스 버스 선의 수도 20개. 그리고 자, 이러한 주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나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비트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20비트가 되니까 자, 1번 정답 보이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정답 이것만 풀어도 정답 끝났죠. 그다음 1워드의 크기가 32비트라 그랬어요. 그럼 1워드의 크기가 32비트니까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자, 따라서 이 32비트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가서 처리하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도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32비트가 돼야 되고 데이터 레지스터의 데이터 버스 선의 개수도 몇 개? 32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메모리의 총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1메가워드라 그랬는데 정확한 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응용돼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주소의 개수가 1메가개죠. 근데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32비트라 그랬으니까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 됐나요? 자, 따라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메모리의 총 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메가바이트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기억장치 용량이 1메가워드라는 이야기는 1메가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소의 개수가 1메가개라는 이야기예요. 100만 개. 그러니까 2에 20승. 다시 말하면 주소는 20비트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20비트가 되는 거고. 하나의 워드 크기가 32비트라 그랬으니까 이 32비트를 가져가서 처리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도 32비트가 돼야 되고. 그다음 데이터 버스의 개수도 몇 개? 32가닥의 전선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의미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메모리의 총 용량이 얼마냐를 구하라 그랬다면 1메가개의 기억 공간이 있는 거고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4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뒤에 나오는 문제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천천히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메모리의 용량이 총 4096워드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4096워드라는 이야기는 자, 이러한 워드의 개수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4096워드라는 말은 4096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러한 워드가 몇 개 있다? 그렇죠. 409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몇 개입니까? 4096개죠. 그럼 4096개의 주소를 표현하려면 2의 10승은 1024, 2의 11승은 2048,
2의 12승은 4096. 아하, 자 따라서 2의 12승. 그러니까 몇 비트면 됩니까? 12비트면 4096개의 주소를 다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12비트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1워드가 8비트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의 크기가 8비트랍니다. 자, 1워드가 8비트니까 아하,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 그렇죠. 8비트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메모리의 용량이 총 얼마냐? 바이트로 표시해라. 그럼 얼마예요?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8비트니까 1바이트죠. 1바이트 공간이 4096개가 있으니까 4096 곱하기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메모리의 용량은 얼마? 4096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4kB가 되는 거죠. 그죠? 4096은 4 곱하기 1024. 그죠? 자, 따라서 4kB.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 얼마입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8비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12비트가 돼야 되니까 정답 2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의미 이해하실 수 있죠? 계속 갑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컴퓨터의 기억장치 용량이 4096워드랍니다. 근데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32비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4096워드라는 이야기는 4096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주소는 4096이니까 2의 12승이 되는 거죠. 자, 2의 12승이 되니까 12비트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32비트라면 그러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32비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12비트로 주소를 처리하니까 12비트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32비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자, MAR은 12비트, 그 다음에 32비트니까 정답 1번 찾아낼 수 있죠? 만약에 이 메모리의 총 용량을 바이트로 구하라고 했다면 4096개의 워드 공간이 있는데 하나의 워드 공간의 크기가 32비트, 다시 말하면 4바이트가 되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4096은 자, 4 곱하기 1024잖아요. 4096은. 그죠? 그러면 이거는 2의 2승, 이거는 K. 그죠? 자, 4K가 되는 거죠. 그런데 4바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자, 계산 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4, 16kB가 되나요? 자, 따라서 메모리의 총 용량은 16kB.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4096을 풀어보면은 4 곱하기 1024란 말이에요. 4 곱하기 1024. 자, 따라서 4, 1024는 K. 그죠? 4바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4, 4, 16kB. 구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3번. 어떤 메모리의 용량이 4K 워드라 그랬어요. 4K 워드. 4K 워드라는 이야기는 이전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예요? 4096을 말하는 거죠. 4K는. 워드의 길이가 16비트랍니다. 그럼 눈으로 봐도 이제 답 나오죠. 그죠? 4096개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2의 12승이 되니까 12비트가 되면 되는 거고, 그죠? 워드 길이가 16비트라고 했으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16비트가 된다.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또는 데이터 레지스터는 16비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 12비트. 자,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또 줄였네요. 자, 따라서 정답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바이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K 워드라 그랬어요. 4K 워드. 그러면 4K개의 워드가 있다니까 주소의 개수는 4K개고, 그 다음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16비트니까 몇 바이트? 2바이트죠? 그러면 이 메모리의 총 용량은 얼마? 8kB가 되겠네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것까지 이해하셨다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자, 4번 볼게요. 1024 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024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주소는 1024개를 표현해야 되니까 1024개는 얼마? 2의 10승이죠? 자, 따라서 주소는 몇 비트? 10비트면 되는 겁니다. 자, 워드는 16비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프로그램 카운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10비트여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워드가 16비트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16비트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10, 16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몇 번입니까?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의 메모리의 총 용량은 얼마예요? 1024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얼마라 했어요? 16비트니까 8, 26, 2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024는 1kb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kB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5번으로 갈까요? 어떤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은 1024워드 지겹네요. 그죠? 자, 따라서 주소의 개수는 10비트. 이제 암산으로도 막 되죠. 1워드의 크기가 16비트라 그랬으니까 자, MAR은 10비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16비트니까 정답 2번. 말로 설명드려도 이제 막 이해되시죠? 그죠? 자, 65,536워드. 아하, 그럼 보세요. 65,536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의 개수가 65,536개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65,536개는 2의 몇 승일까요?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2의 16승이죠? 자, 따라서 주소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16비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MAR이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 16비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6비트가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 문제 빠른 속도로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메모리와 레지스터 두 번째 문제들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메모리와 레지스터와 관련된 계산 문제들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문제들인데, 자, 이 문제를 잘 보세요. 기억장치의 총 용량이 4096비트이고 워드 길이가 16비트일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딱 하나 이전 문제와 다르죠. 한 군데 달라요. 4096비트. 자, 이거 하나 빼고는 이전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전 문제에서는 4096워드라 그랬는데 이제 4096비트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이 메인 메모리의 총 용량이 4096워드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4096바이트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물론 바이트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만, 자, 4096비트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096워드다. 메모리 총 용량이. 4096바이트다. 4096비트다. 다 다른 의미죠. 4096워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 뭐라고 했냐면 4096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4096개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4096개가 바로 주소의 수가 되는 거죠. 주소의 수. 만약에 이 문제가 4096워드이고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면 그러면 4096이니까 주소서는 몇 비트? 12비트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 4096비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소가 몇 개입니까? 알 수 없죠.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워드 길이가 16비트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16비트랍니다. 자,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용량은 4096비트이고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16비트라 그랬으니까 이러한 16비트 공간이 몇 개 있는지 주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4096을 나눠줘야 되죠. 얼마로? 16으로 나눠줘야 되죠. 총 용량이 4096비트인데 하나의 크기가 16비트니까 이런 기억 공간이 몇 개 있느냐를 구하려면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096은 2의 몇 승이에요? 2의 12승이죠. 자, 16은 2의 몇 승이에요? 16은 2의 4승이죠. 자,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나눌 때는 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2의 8승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4096비트를 16비트로 나누면 256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비트 기억 공간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25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의 개수가 256개예요. 256개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비트죠. 됐나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소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4096을 어떻게 해야 된다? 16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몇 비트가 나와요? 그렇죠. 8비트가 나와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4096워드다. 그럼 4096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의 개수가 4096개 바로 나오죠. 그러면 주소선의 수는 12비트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메모리의 총 용량이 4096비트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주소의 개수를 알 수 없어요. 자, 뭘 가지고 구해야 된다? 워드의 길이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4096비트인데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16비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눠줘야 주소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4096 나누기 16을 해주게 되니까 256이 나오고 따라서 8비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그럼 이번에 4096 바이트이고 하나의 워드 길이가 16비트이다. 그러면 주소선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16비트를 단위를 통일해야 되죠. 이게 바이트니까. 그럼 16비트를 얼마로 바꿔요? 바이트로 바꾸면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4096을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2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총 용량이 4096바이트인데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2바이트니까 2로 나눠야죠. 16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죠? 단위 통일해야 되니까. 자, 4096바이트인데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2바이트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4096을 2로 나눠주게 되면 2의 12승, 그죠? 그 다음에 2의 1승.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2의 12승 나누기 2의 1승이니까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빼주면 2의 11승.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면 11비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대감기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자,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은 물론 이렇게는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우리 워드라고 해서 출제된 문제는 이제 다 풀어봤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비트라고 출제된 문제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따라서 자, 이 문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비트가 되죠. 프로그램 카운터나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8비트가 되는 거고요. 자,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16비트니까 데이터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16비트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유사 문제 볼게요. 4096 곱하기 16. 이건 바로 다 나왔네요. 그죠? 자, 4096이니까 이게 주소의 수고. 16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워드의 크기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16비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16이 되고 너무 쉽네요. 그죠? 자, 만약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나왔다면 그렇죠. 12비트니까 12가 되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 2번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한 단어가 25비트로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25비트란 이야기고 65,536개의 단어를 가진 이런 기억장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주소의 개수가 몇 개란 이야기예요? 워드의 개수가 65,536개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2의 16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주소의 개수가 65,536개니까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16비트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정답 벌써 나오죠? 자, 그런데 한 단어가 25비트라고 했으니까 워드의 크기가 25비트죠? 자, 워드의 크기가 25비트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25비트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말들은요, 뭐 인다이렉트 모드가 어쨌네, 이거 다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다 쓸모없는 이야기고 이 문제에서는 요것만 딱 보면 정답 다 나오는 겁니다. 한 단어가 25비트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당연히 25비트라는 거 바로 나오고요. 자, 총 65,536개의 단어를 가진 기억장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드 공간이 65,536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16승이 돼서 16비트로 표현을 하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나 또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16비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말들은 아무 쓸모없는 그냥 함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계속 갑니다. 메인 메모리 용량이 1024K 곱하기 24비트래요. 그러면 1024개, 1024K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소의 개수고 24비트라고 하는 게 이게 워드의 크기 아닙니까? 그죠? 자, 24비트 크기의 워드의 크기가 1024K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1024가 아니라 1024K 개예요. 1024K 개. 그럼 1024는 2의 10승이죠. 자, K도 2의 10승이죠. 1024. 자, 따라서 얼마? 2의 20승이 되는 거죠. 1024K라는 이야기는 1메가예요. 1메가. 됐죠? 자,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는 20비트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워드의 크기가 24비트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크기는 24. 정답 2번.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따라 정답 2번입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계속해서 유사 문제 4번입니다. 어떤 마이크로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64KB인데 이 마이크로 컴퓨터의 메모리의 수, 기억 공간의 개수, 주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때 필요한 주소선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이 메모리 한 개의 기억 용량은 1바이트라 그랬어요. 자, 워드 크기가 1바이트, 8비트란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의미를 분석해 보면 자, 이러한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의 용량이 64KB고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1바이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1바이트이고 그리고 메모리의 총 용량의 크기가 64KB니까 자, 그러면 1바이트 크기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64K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64K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4K개라는 이야기는 자, 64는 2의 몇 승이에요? 2의 6승이죠. K는 몇 승입니까? 2의 10승이죠. 자, 따라서 2의 16승이 되겠네요. 2의 16승. 자, 따라서 총 기억 공간의 개수는 2의 16승계. 다시 말하면 65,536개의 기억 공간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2의 16승계가 되고 주소선의 개수는 16비트. 16개의 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64K라고 하는 거는 64에 1024를 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를 말해요?
65,536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65,536개의 1바이트 기억 공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2의 16승이 65,536이니까 자, 주소의 개수는 총 2의 16승계. 그리고 주소서는 16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죠. 자, 10가지 명령어 종류를 가지며 주소 모드는 직접 주소 모드만 가능한 1주소 명령어 형식을 갖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자. 이 명령어의 길이가 1워드 16비트. 자, 명령어의 길이가 16비트라면 주기억장치,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기억장치의 최대 용량이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아주 엽기적으로 출제한 문제인데, 자, 지금까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명령어의 길이가 16비트, 1워드라 그랬잖아요. 명령어의 총 길이가 16비트라는 소리죠. 자, 따라서 이 명령어의 총 길이는 16비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소 모드는 직접 주소 모드만 가능한 1주소 명령 형식을 갖는다 그랬어요. 10가지 명령어 종류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10가지 명령어 종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OP 코드의 비트 수를 구할 수 있죠. 10가지 명령이니까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은 2가지, 2비트는 2의 2승 4가지, 3비트는 8가지. 됐죠? 4비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가지를 표현하죠. 따라서 10가지 명령을 표현하려면 3비트 가지고는 안 되죠. 적어도 4비트가 있어야 되죠. 물론 16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0개를 표현하려면 3비트로는 안 되니까 OP 코드가 몇 비트가 나와요? 4비트가 나오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자, 직접 주소 모드만 가능하다라 했어요. 그러면 주소 모드를 따로 표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접하고 간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면 한 비트를 모드 비트로 줘야 되겠지만 직접 주소 모드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모드 비트를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오퍼랜드가 될 건데 그러면 오퍼랜드가 몇 비트예요? 오퍼랜드가 16비트에서 4비트를 빼니까 그렇죠. 12비트죠. 다시 말하면 주소를 표현할 때 12비트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소의 개수를 몇 개 표현할 수 있어요? 1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2의 12승계가 되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2의 12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자, 2의 12승을 우리 따르고 하면 4K 워드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래요? 2의 12승이라는 이야기는 2의 10승 곱하기 2의 2승 아닙니까? 2의 10승은 K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2승은 2는 4가 되니까 4K 워드. 물론 이 워드의 크기, 만약에 워드라고 안 나왔다면 4K, 만약에 바이트로 나왔다면 하나의 명령어의 길이가 1워드가 16비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2바이트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트로 나왔다면 8kB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 총 용량은. 그러나 4K 워드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소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주소의 개수는 1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2의 12승계가 되니까 얼마? 4K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K개의 워드 공간을 갖는 메모리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죠. 그죠? 자, 10가지 명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거. 따라서 OP 코드 부분이 4비트가 할당된다는 거. 그 다음 직접 주소 모드만 사용한다라 그랬으니까 간접 주소 모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모드 비트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2비트를 모두 오퍼랜드로 할당을 하게 되면 자, 주소로 12비트를 할당했으니까 12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2의 12승계가 되는 거죠. 자, 2의 12승계가 되니까 즉 4K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K 워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들어가죠.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16K 곱하기 32비트라고 하면 자, 그러면 16K가 주소랑 관련 있는 거고 32비트는 워드의 크기니까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32비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16K가 되니까 자, 16K 그러면 16은 얼마입니까? 2의 몇 승이에요? 2는 4, 4, 2, 8, 8이 16. 2의 4승이죠. K는 2의 10승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곱해주게 되면 2의 14승. 자, 따라서 몇 비트? 14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14비트, 그 다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32비트.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유사 문제 7번입니다.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용량이 8192비트. 밑줄 치셔야 되겠죠. 자, 주기억장치의 총 용량이 8192워드가 아니라 8192비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자, 컴퓨터 주기억장치가 있고 총 용량이 8192비트예요. 그럼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16비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8192비트라고 했을 때와 8192비트라고 했을 때와 8192워드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먼저 8192 워드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용량하고 상관없이 워드 크기가 몇 개, 워드가 몇 개? 819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소의 개수가 8192개란 이야기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8 곱하기 1024거든요. 8192는. 자, 이렇게 되니까 2의 3승이 되죠. 자, 2의 3승 곱하기 2의 10승이 되니까 주소는 몇 개? 그렇죠. 13비트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192비트라고 했다면 알 수 없죠. 16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8192를 나눠줍니다. 16으로 나눠줘요. 자, 그럼 8192는 얼마예요? 2의 13승이죠. 자, 2의 13승을 나눠줍니다. 16은 2의 4승 아닙니까? 그죠? 자, 나눠주게 되면 2의 9승이 나오죠. 자, 따라서 9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9비트. 됐나요? 다시 말하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512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6비트 기억 공간이 512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512개 곱하기 16비트를 곱해주면 8192비트가 나오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자, 9비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16비트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16비트가 되겠죠. 자, 따라서 9비트, 9비트, 16비트니까 정답 몇 번? 2번. 자, 이 문제 천천히 살펴보세요. 명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 6비트, 어드레스 필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OP 코드는 아무 의미 없고 어드레스 필드가 16비트라 그랬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2의 16승계죠. 자, 2의 16승계는 얼마예요?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2의 6승은 64가 되는 거고 2의 10승은 K가 되니까 64K개의 워드 공간이 메모리의 총 용량이 되는 거죠. 64K개의 워드. 따라서 64K 워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 3번이고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직접 풀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풀어보세요. 자, 256 곱하기 8 램 소자를 이용해서 2KB 용량을 갖는 메모리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필요한 램의 소자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새로운 문제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256 곱하기 8비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램 하나의 크기가 256 곱하기 8비트. 그러면 8비트는 1바이트니까 곧 이 램 하나의 크기가 얼마예요? 256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8을 비트니까 이걸 바이트로 고쳐버리면 1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256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256바이트짜리 램이 있는데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총 메모리 용량이 2KB랍니다. 2KB를 만들려면 256바이트짜리 몇 개가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풀면 되죠. 자, 2KB니까 자, 2K 나누기 자, 25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2K니까 2의 1승, K는 2의 10승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나누기 256은 2의 8승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의 11승 나누기 2의 8승이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3승이 나오죠? 자, 2의 3승이니까 몇 개? 8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56바이트짜리 8개면 자, 보세요. 256바이트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자, 68에 48, 4 올라가고 58, 40, 4가 되겠죠? 44가 되고요. 28에 16이 되니까 2048이 되잖아요. 2048은 얼마입니까? 2K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말하면 256 곱하기 8비트 램이라는 이야기는 256바이트란 소리예요. 256바이트짜리 가지고 2KB 몇 개면 만들 수 있느냐? 따라서 8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단위만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4 곱하기 2램을 이용해서 16 곱하기 4 메모리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4 곱하기 2 램의 수는 그냥 이거 어떻게 되면 돼요? 4, 2, 8 아닙니까? 8. 그죠? 16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예요? 4, 6에 24, 4, 1은 64 아닙니까? 자, 64를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8, 8에 64, 8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 용량 곱해버리면 용량 나오잖아요. 곱하면 용량 나오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메모리를 구축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를 묻는 거니까 요놈 나누기 요놈을 하면 끝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8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유사 문제 11번입니다. 자, 특이한 문제가 나왔죠. 사용자 프로그램에 할당된 영역이 EC00H-FFFFH일 경우 사용 가능한 크기는 모두 몇 킬로바이트냐? 자, 아주 생소한 문제죠.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격장치 메인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 메인 메모리 공간 중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해 줬는데, 자, 그 주소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표시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 H 표시는 뭘까요? 자, 16진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헥사데시멀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 H라고 하는 건 16진수라고 하는 표시예요. 자, 이거 빼버리면 그러면 EC00이 커요, FF가 커요. 그렇죠. FF가 크죠. 자, 우리 16진수에서 가장 큰 게 F, 15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FF 번지까지. 그럼 시작되는 번지는 EC00이에요. EC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량이 얼마냐? 기억 공간 주소 하나. 이 주소의 주소. 자, 그러면 이 주소 하나의 크기에 따로 이야기된 게 없으니까 1바이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용량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F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EC00을 빼주면 되죠. 자, 16진수 EC00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오랜만에 진법이 나왔네요. 자, F에서 0 빼니까 그대로 F 15개가 그대로 나오고요. 자, 그대로 F가 나오죠. 자, F에서 C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F는 15개죠. 자, 10, 11, 12. 따라서 C는 12개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15에서 12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F는 15를 의미하고, 자, E는 몇 개를 의미해요? 14개를 의미하죠. 자, 따라서 15에서 14 빼니까 1 되겠네요. 자, 따라서 13FF 구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13FF 보세요. 자, 13FF 16진수 13FF개의 주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소의 개수는 13FF개예요. 이거 어떻게 또 10진수로 바꿀까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건 1의 자리죠. 1의 자리가 15개니까 F는 15개니까 15개 15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요 놈은 16의 자리죠. 자, 16이 16개짜리가 15개 있다는 소리니까 16개짜리가 15개 있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요 놈은 16의 제곱의 자리죠. 그러면 16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16의 제곱이 3개 있다는 이야기죠. 16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256입니다. 16 곱하기 16 해보세요. 그 다음 요 놈은 16의 세제곱의 자리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16의 세제곱인데 16의 세제곱은 얼마일까요? 4096이에요. 됐나요? 자, 요 놈들을 다 더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 더해보면은 그러면 대충 뭐 5천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좀 엽기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실제 우리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는 이진수 주소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16진수로 우리는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개수가 나와요. 자, 이 개수를 16진수로 계산해 봤더니 총 13FF개더라. 그럼 이게 도대체 몇 개를 의미하는 거냐? 10진수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대략 5천 몇백 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5kB가 정답이에요. 자, 이해하실 수 있나요?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주기억장치 용량 구하는 문제 모두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86번 병렬 처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병렬 처리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컴퓨터가 발전되어 온 역사를 보면 컴퓨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CPU의 발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CPU를 만드는 대표적 회사가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PC에서 많이 사용되는 CPU는 AMD라고 하는 제조회사가 있어요. 자, 물론 뭐 이제 애플 계열의 프로세서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CPU 제조업체들은 과거에는 속도 경쟁을 했어요. CPU의 속도 경쟁. 다시 말하면 이 CPU의 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제 기가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쓰잖아요. 1기가헤르츠라는 이야기는 1초에 약 10억 번 정도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CPU의 속도와 관련 있는 건 뭐냐면 이 CPU 안에 몇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느냐. 다시 말하면 집적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CPU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이것을 만들어내는 미세 공정이 중요한 건데 인텔 회사의 회장의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CPU는 정확하게 18개월 만에 2배 속도로 빨라진다. 다시 말하면 1GHz짜리 CPU가 나왔다면 그러면 18개월 지난 이후에는 2GHz짜리 CPU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2배씩 빨라진다. 18개월 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한 지 거의 한 40년, 5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속 18개월 동안 CPU는 2배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빨라지다가 3GHz 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뭔가 좀 속도가 더디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3.6GHz대에서 이제 멈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4GHz대를 못 넘고 있어요. 이미 2GHz대 CPU가 나온 지 한참 지났죠. 그러면 무어의 법칙대로라면 벌써 4기가 8기가짜리가 나왔어야 되지만 4기가 8GHz짜리 CPU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3GHz가 이제 제한 속도다. 벽에 부딪혔어요. 물론 3.6GHz짜리 CPU가 등장은 했지만 이건 약간의 편법을 동원한 거고 어느 정도의 한계 속도는 이제 3GHz대로 보는 겁니다. 더 이상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시키는 기술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속도 경쟁을 했어요. 우리 CPU가 더 빠르다. 뭐 우리는 1.5GHz다. 뭐 우리는 뭐 2GHz다. 이 싸움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싸움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이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 기술이 발전되어 온 거냐면 병렬 처리 기술이 발전되어 온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CPU를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듀얼 코어, 그다음 또는 뭐 쿼드 코어, 듀얼 코어, 자 또는 쿼드 코어. 자, 듀얼 코어라는 이야기는 두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코어라고 하는 거는 CPU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CPU 안에 CPU가 두 개 들어가 있으면 듀얼 코어예요. 다시 말하면 CPU가 4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쿼드 코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 옥타 코어도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동영상을 인코딩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컴퓨터는 지금 메모리가요 48GB예요. 물론 이제 한참 또 지난 몇 년 뒤에는 이것도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체 코어의 개수가 12코어입니다. 1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CPU를 하나의 CPU로 넣어서 여러 개의 CPU가 같이 어떠한 동작을 처리하는 이러한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병렬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CPU의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는 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의 CPU 안에 여러 개의 CPU를 넣어서 병렬 처리를 수행하게끔 하는 기술이 최근에 컴퓨터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병렬 처리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병렬 처리는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의 순차 처리에 반대되는 구조로. 자, 폰 노이만은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하나의 천재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컴퓨터 구조의 순차 처리에 반대되는 구조로 입출력 채널 또는 프로세서와 같은 다수의 프로세서, 다수의 CPU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그러한 개념을 병렬 처리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CPU가 동시에 처리를 하니까 처리량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겠죠. 자, 다시 말하면 처리율은 증가되고 속도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됐죠? 자, 이러한 내용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 병렬 컴퓨터 구조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병렬 처리 기법을 구현한 컴퓨터 구조를 갖는다. 벡터 컴퓨터는 병렬 컴퓨터에 속한다. 벡터 컴퓨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CPU를 막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여러 개 CPU를 막 나열하죠. 이것을 벡터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어레이 구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여러 개의 CPU를 막 나열해 놓고 여러 개의 CPU가 동시에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는 그러한 구조를 벡터 구조 또는 어레이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자, 파이프라인 처리라고 하는 거 뒤쪽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병렬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한다.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거에 우리 컴퓨터 지금 물론 듀얼 코어 뭐 쿼드 코어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 CPU가 하나일 때 CPU는 하나지만 우리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동시에 가동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윈도우즈는 다중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그럼 과거에 한 개의 CPU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그러면 다중 처리를 못 했을까요? 다중 프로그래밍을 못했을까요? 다중 프로그래밍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486 컴퓨터나 또는 펜티엄 초창기 컴퓨터는 CPU가 하나죠. 근데 윈도우즈를 가동하면 여러 프로그램 동시에 가동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한글도 켜놓고 익스플로러 켜놓고 엑셀 켜놓고 가능하죠.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은 병렬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수의 프로세서를 연결하여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기법이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아시겠죠? 병렬 처리 컴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병렬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4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짜리 코어에 비해서 그럼 만약에 2GHz짜리를 만약에 4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정확히 말하자면 그럼 8GHz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정답 2번이에요. 처리기 N개를 사용하면 처리 속도가 정확히 N배 빨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빨라지진 않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래도 여러 CPU가 있으니까 하나가 오류가 발생해도 동작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워지겠죠. 하나의 CPU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CPU가 처리하도록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워져요.
기억장치를 여러 개 프로세서가 하나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정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중 병렬 처리기의 종류가 아닌 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벡터도 있고요, 여러 개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서죠. 그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4번은 틀렸죠.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CPU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병렬 처리기의 종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 중 병렬 처리 시스템 방식이 아닌 거, 배열 처리기 또는 약결합, 파이프라인, 주종 다중 처리기. 다중 처리를 한다는 건 여러 개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약결합 시스템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렬 처리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린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MD부터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렬 처리가 처리되는 과정을 봤더니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플린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자, 플린의 분류 4가지를 써보면, 자, 첫 번째 SISD 방식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가 있고, 그 다음 SIMD, 자, 그 다음 MISD, 자, 그 다음 마지막 MIMD, 이렇게 4가지로 병렬 처리되는 구조를 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S는 싱글을 말하고 M은 멀티를 말합니다.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어 하나를 받아서 프로세서 하나가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와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처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거의 컴퓨터죠. 이해되셨나요?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는 SISD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병렬 처리가 아니에요. SIM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으로 멀티플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명령, 똑같이 자, 여러 개 프로세서가 있어요. 자, CPU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4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쿼드코어인데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CPU에 똑같이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을 줘요. 자, 그러면 뭐예요? 싱글 인스트럭션이죠. 똑같은 더하기 명령을 줍니다. 근데 멀티플 데이터, 이 프로세서들이 각각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해요. 얘는 3과 4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3 더하기 4를 계산하고, 자, 요놈은 똑같이 덧셈 명령을 받아서 2와 1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하고, 자, 요놈은 또 다른 데이터 8과 6을 가져오고, 또 요놈은 또 3과 뭐 4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각각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명령 하나를 똑같이 수행하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병렬 처리하는 구조를 SIMD 구조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MISD 구조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건 실제로 쓰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명령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멀티플 인스트럭션, 여러 개의 명령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자, 그림으로 그려 표현하자면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명령을 받아요. 자, 4개의 프로세서가 있다라 그래봐요. 근데 이 4개의 프로세서가 이놈은 더하기 명령을 받고, 자, 이놈은 곱하기 명령을 받았어요. 자, 이놈은 나누기 명령, 자, 이놈은 예를 들어서 뭐 뺄셈 명령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싱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요. 얘도 3과 4란 데이터 가져오고 얘도 3과 4란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3과 4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덧셈 명령을 수행하고 얘는 곱셈, 얘는 나눗셈, 얘는 뺄셈 명령을 수행하는데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가 될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별로 없더란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덧셈 명령을 가지고 와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 같이 덧셈을 수행한다든지, 또는 똑같이 다 곱셈 명령을 받아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다 곱셈 연산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MIMD는 뭐냐면 멀티플 인스트럭션, 여러 개의 명령이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병렬 처리예요. 다시 말하면, 자, 프로세서 4개가 있다면 이 4개의 프로세서가 아예 각각 따로 노는 겁니다. 자, 요놈은 더하기 명령 받고 빼기 명령 받고 곱하기 나누기 명령을 받죠. 그리고 데이터도 서로 다른 거 갖고 와요. 자, 2란 데이터 가져오고 3 더하고, 얘는 뭐 1 마이너스 뭐 6을 계산하고 8 곱하기 3을 계산하고 뭐 예를 들어 4 나누기 뭐 1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명령에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CPU들이 다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병렬 처리, 완벽한 형태의 병렬 처리는 MIMD죠.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SISD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구조로 봤을 땐 병렬 처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는 실제 요놈들이 병렬 처리인데 SISD를
그나마 병렬 처리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뭐가 있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SISD 구조를 사용하는 컴퓨터, 다시 말하면 하나의 CPU가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컴퓨터가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분류된 풀린의 분류 중에서 SISD는 우리가 따로 살펴볼 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이죠. 명령 하나에 데이터 하나 가져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더하기 명령 하나 받으면 프로세서가 데이터 가지고 와서 3 더하기 4를 연산하고, 다 끝나면 다음 명령 받고 또 데이터 가져오고, 가장 기본적 구조예요. 따라서 이건 살펴볼 게 없고, 자, 이 세 가지 구조를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SIMD입니다. 자, SIMD는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령은 똑같이 더하기 명령을 줬는데 각각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다 덧셈 명령을 똑같이 수행하는데 데이터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바로 SIMD 구조예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구조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컴퓨터 안에 쿼드코어가 있다라 그러면, 자, 이 쿼드코어 장치는 이 안에 제어 장치가 하나 있어요. 제어 장치가 하나 있고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가 4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쿼드코어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제어 장치가 똑같은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명령을 줍니다. 자, 똑같은 명령을 줘요. 그러면 이 4개 프로세서가 똑같은 명령을 가지고 메모리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연산이 컴퓨터에서 많이 일어나요. 보세요. 예를 들어 포토샵에서 내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밝기를 높이는 이러한 동작을 수행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이 각각의 픽셀의 값들의 색깔을 일시적으로 뭔가 값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처리할 때 하나의 CPU가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나누어서 처리하면 똑같은 동작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픽셀, 이 픽셀의 색깔과 이 픽셀의 색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다른 데이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채도를, 밝기를 높이는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IMD 형태의 처리가 우리는 컴퓨터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명령을 받아서 싱글 인스트럭션, 똑같은 명령을 받아서 각각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각각 따로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SIMD 구조라 그래요. 그리고 SIMD 구조가 나오면 딱 암기하세요. SIMD 구조다 그러면 배열 프로세서라고 하는 어레이 프로세서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레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프로세서를 배열했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CPU 여러 개를 이렇게 배열해서, 자, CPU 여러 개를 이렇게 배열해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어레이 프로세서 또는 뭐 벡터 프로세서라고도 하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어쨌든 시험 문제는 어레이 프로세서라고 나옵니다. 배열 프로세서 나오면 더 볼 거 없어요. SIMD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87번입니다. 187번.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제어 장치를 통해서 명령어가 하나 전달되면 여러 CPU로 똑같은 명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더하기. 그러면 메모리로부터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와서 서로 똑같은 더하기 연산이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로 병렬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SIMD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각각 처리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면 일부러 그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187번입니다. 풀린의 컴퓨터 구조 분류 방식 중 일반적인 배열 처리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SIMD입니다. 자, 풀린은 컴퓨터 구조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어레이 프로세싱. 어레이 프로세싱은 배열 프로세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정답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3번 어떤 구조냐? 자, 지금 CU가 뭐예요?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죠. 제어 장치가 하나의 명령을 보내줬죠. 똑같은 명령이 여기로도 더하기, 여기로도 더하기, 여기로도 더하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싱글 인스트럭션을 말하는 거고요. 자, 각각의 메모리로부터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따로 가져옵니다. 자,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죠. 자, 따라서 멀티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뭐가 된다? SIMD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데이터 흐름, 하나의 명령어의 흐름. 똑같은 명령이 각각의 CPU로 전달됐고 각각의 CPU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따라서 SIMD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배열 처리기 들어가죠. 배열 처리기는 SIMD 구조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배열 처리기는 말 그대로 프로세서 여러 개를 배열로 처리한 걸 말하는 거예요. SIMD 구조에 해당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PE, 프로세싱 엘리먼트라 불리우는 복수계의 산술 돌리 연산 장치를 갖는 프로세서를 동기적으로 병렬 처리하도록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배열 처리기 방식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병렬 처리기 중에서 프로세싱 엘리먼트 쭉 나오면 뭐예요? 어레이 프로세서.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러면 189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ISD와 MIMD를 같이 정리할게요.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MISD는 거의 안 쓰는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명령을 받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그림이 처리장치 하나로 나왔지만 사실은 처리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처리장치가 서로 다른 명령을 받아요. 자, 이 컴퓨터는 곱하기 명령을 받고요. 자, 이 처리장치는 나누기 명령을 받고요. 이 처리장치는 뺄셈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를 똑같은 걸 받는다는 소리죠. 자, 똑같은 데이터를 하나를 받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서로 다른 명령을 받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3 곱하기 4를 연산한다든지, 자, 요놈은 3 나누기 4를 연산한다든지, 요놈은 3 마이너스 4를 연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경우는 컴퓨터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구조는 MISD 구조예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 명령이 처리하는 구조는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명령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처리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조는 뭐다? MISD는 거의 안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MIMD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명령을 처리 장치들이 따로 받고 그리고 데이터도 따로 가지고 와요. 이해되셨죠? 자, 서로 다른 명령을 받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구조가 MIMD 구조입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병렬 처리의 구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MISD, MIMD 관련된 문제 189번입니다. 풀린의 분류 중에서 여러 개의 처리기에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은 각기 다르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자, 명령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MISD를 말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 개의 명령, 멀티플 인스트럭션, 하나의 데이터, 싱글 데이터 스트림.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패러럴 프로세스 중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 자, 이 문제는요. 정답이 아마 여러분들 그 온라인상에서 이 문제 정답 찾아보면은 이번 MISD로 정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력공단에서 처음에 이 시험 보고 나서 07년도 1회 시험 때 정답을 2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답 1번입니다. SISD 구조예요.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SISD 구조일 때 일반적으로 병렬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SISD 구조에서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좋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출제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답 2번으로 됐지만 실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인력공단 내부에서 1번으로 정답을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가답안 발표됐을 때 MISD로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뭐 시중 문제집이나 또는 뭐 시중 온라인상의 뭐 어떤 문제은행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MISD로 정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 정답은 SISD입니다. 파이프라인 처리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SISD의 기본적 구조예요. 이따 파이프라인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정답 1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플린이 분류한 병렬 컴퓨터 중에 실제 사용되기 어려운 건 MISD는 쓰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여러 개의 명령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라서 쓰이지 않아요. 오케이? 자, 플린에 의한 구조 중 한 시스템 내에서 N개의 프로세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명령과 데이터, 서로 다른 명령과 서로 다른 데이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MIMD가 되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처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처리기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SISD 구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인데, 자, 이 파이프라인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SISD 구조는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컴퓨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전적으로 하나 명령 받고 데이터 하나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끝나면 다음 명령 가져오고 다음 처리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따라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병렬 처리가 어려운 거죠. 프로세서가 하나니까. 그런데 이러한 SISD 구조에서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뭐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자, 이 파이프라인 기술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저희는 초등학교 때 그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자동차 만들 때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자동차 올려놓고 자, 자동차가 계속 지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넘어가면서 자, 이 사람들이 하나씩 공정을 수행하죠. 여기서는 바퀴 달고, 여기서는 핸들 달고, 자, 여기서는 엔진 끼우고, 자, 여기서는 뭐, 의자, 시트 끼우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자, 1번 자동차가 1위로 넘어오면 다음 2번 자동차가 1위로 오고, 그죠? 자, 1번 자동차가 또 1위로 넘어오면 2번 자동차가 1위로 오고, 또 새롭게 3번 자동차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처리를 하죠.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파이프라인 처리예요. 다시 말하면 파이프라인 처리는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을 봤더니 자, 명령을 패치해 오죠. 인스트럭션 패치를 하고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디코딩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를 패치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인스트럭션을 패치할 때 사용되는 CPU 내부의 장치와 인스트럭션을 해독할 때 사용하는 CPU 내부의 장치, 그 다음에 오퍼랜드를 패치해 올 때 사용하는 장치,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사용되는 연산 장치, 이 각각의 장치들이 서로 다른 장치들이 동작을 하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CPU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하나 실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실행되니까 쪼개서 예를 들어서 1번 명령을 패치해 왔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1번 명령은 디코딩하러 넘어가겠죠. 그러면 1번 명령 디코딩할 때까지 가만히 노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을 가져오자는 이야기죠. 패치해오자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1번 명령 디코딩이 끝나면 오퍼랜드 패치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면 2번 명령 가지고 왔으니까 2번 명령은 자, 해독기로 넘겨서 해독하게 넘기자는 소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3번 명령 패치해오자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1번 명령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번 명령은 이제 오퍼랜드 패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명령은 인스트럭션 디코딩한 단계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CPU 안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렬 처리가 되더라. 왜? 하나의 CPU 안에서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각각의 장치가 별개의 장치들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 처리예요. 따라서 1번 명령 나오고 잠시 뒤에 바로 또 2번 나오겠죠. 또 조금 뒤에 또 바로 3번 나오겠죠. 하나의 자동차 다 만들고 나서 새로운 자동차 만들고 이게 아니라 계속 넘기고 다음 자동차 계속 넘기면서 계속 만들다 보면 계속적으로 자동차들 만들어지게 되죠. 오케이. 자, 바로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 처리기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자, 이런 건 모르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거나 하시면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처리기에 대한 문제 쭉 읽어보세요. 자, 정답은 파이프라인 될 거예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자, 명령어가 수행되는 4단계 인스트럭션 패치를 하고 디코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퍼랜드 패치하고 실행을 하죠. 정답 2번입니다. 직접 보시고요. 자, 인스트럭션 수행하는 순서도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거는 2개 이상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는 목적은 CPU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거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인 동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반적 원인이 아닌 거 이런 문제는 그냥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하는 건데 자, 정답은 유효주소 계산은 상관없어요. 자원에 대한 충돌, 자, 데이터의 의존성이나 분기곤란 문제가 있다. 그냥 암기하세요. 자, 역시 6번 문제도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처리까지 모두 끝내면서 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 양도 많고 내용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잘 참고 이겨내셨어요. 자, 두 번째 과목 운영체제부터는 이제 좀 스피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자계산기 구조보다 적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두 번째 과목 운영체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